예, 방금 소개받은 산업통상자원부 시스템 산업정책관 문승욱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을 아까 요약해서 저희 차관님께서 먼저 다 발표를 해버리시고 방금 가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난감한 부분도 있는데요. 조금 부연해서 제가 세상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솔직히 오늘 아침에 올 때 어제 조금 제가 고민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디지털 타임스에서 과거에다 제가 아마 이런 비슷한 자리에 왔었던 것 같은데 벤처라든지 이 IT 부분의 설명회를 할 때는 이렇게 넥타이를 메고 오는 게 조금 분위기가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되게 좀 프리한 복장을 하고 뭐 청바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가벼운 이런 자유로운 어떤 분위기를 맞춰서 강의를 하는 게 조금 맞지 않나. 항상 넥타이 메고 이렇게 정장으로 갔다가 저만 뻘쭘한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혹시 오늘은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어제까지는 했는데 아침에 그냥 출근하는 것처럼 똑같이 아무 생각 없이 와이셔츠 입고 넥타이 메고 딱 오다가 그냥 보니까 참 어떻게 하겠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와서 분위기가 안 맞으면 넥타이라도 풀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침에 와서 디지털 타임스 사장님, 편집국장님 다 뵈니까 다 넥타이 메고 그냥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제조업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변화가 이렇게 있을 때 그 변화를 쉽게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지 꼭 제조업만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한 기존의 어떤 산업이라든지 부문에 많이 이렇게 좀 안정화가 돼 있으면은 거기에 자꾸 이렇게 머무르려는 그런 성격이 있지 않을까. 근데 세상은 자꾸 변하고 있고 특히 요새 IT 기술이라든지 그 변화의 속도나 파괴력은 저희가 이미 수년간 경험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러한 변화가 다시 제조업에게는 한편으로는 위기, 한편으로는 또 기회로 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까 우리 고 전무님께서 말씀하신 것 조금 비슷한 맥락도 처음에 얘기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저희 조금 간단히 하면서 정부에서는 어떤 시각에서 보고 있고 또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하는 측면에서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순서는 다음과 같고요. 우리나라 산업에서 제조업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여 왔느냐라는 것은 세상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상공부로 입사를 한 게 1990년, 91년도쯤입니다. 25년 전쯤 되는데요. 그 당시에 상공부가 이제 지금의 산업통상자원부의 이제 과거 이름이고 뭐 지식경제부, 산업자원부 여러 번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은 같은 역할을 정부 내에서 해오고 있는데 처음에 들어왔을 때 저희 선배분께서 이 책을 한번 봐라라고 책을 주셨던 게 있습니다. 일본 사람이 쓴 책인데요. 마키노 노보루라고 일본 미쯔비시 총합연구소, 일종의 경제연구소 같은 곳인데 거기에서 쓴 제조업은 영원하다라는 책입니다. 일본에서 1989년도쯤에 나온 책이고 우리말로도 이제 나왔는데 아마 지금은 옛날 책이라서 구하기 힘든 것 같은데 일본이 우리 다 알다시피 제조업에서는 세계 선두 수준을 그 당시에 계속 구가하고 있었고 그런데 이제 그런 책을 굳이 쓴 이유는 이제 제조업이 이제는 별볼일 없다라는 이제 분위기가 일본 내에서 이제 팽배해지고 그 당시 버블 경제가 한창 일본에 퍼지면서 주로 재무 투자, 미국에서 부동산 사고, 땅 사고 이런 쪽으로 자꾸 사람들의 관심이 닫아지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경각심 차원에서 제조업은 영원하다라는 책을 그 당시에 썼고 우리는 이제 그거를 제가 처음 공부 시작할 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결국 일본은 그 뒤에 버블이 무너지면서 20년 이상 이제 그 어려운 상황을 계속하고 결국 최근에 이제 의도적인 엔저를 유지를 하면서 아베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제조업이 많이 혜택을 받으면서 지금 정부가 경제가 다시 되살아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과거에 그 책을 쓴 분이 이제 요새도 지금 살아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우리가 알고 보시다시피 현재까지는 저희가 반도체를 비롯해서 조선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야에서 세계 1위 수준을 유지해오면서 경제를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도 제조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보면은 대내적으로는 특히 일본과 달리 우리는 중국이 우리보다 더 양적으로 더 무서운 속도로 저희를 이미 따라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선진국들도 뒤에 다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과거 일본에서 제조업은 영원하다라고 말하는 그것을 다시 퇴치하는 것 같은 분위기로 제조업에 대한 리쇼링 정책을 강화를 하고 있고, 반면 우리 내부적으로는 생산성은 계속 정체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 임금은 이미 세계 거의 최고 수준으로 지금 다다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과거와 같은 경쟁력으로 제조업에서 끌고 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의심을 하고 있고, 밑에 보시다시피 저희 제조업 제30여 만 중에서 과거 10년 이상 동안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제조업은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든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 산업을 이끌어가는 제조업이 이런 상태를 유지한다면 앞으로 잔재의 성장률이라든지 고용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과연 우리가 계속 서스테이너블 할 수 있겠느냐라는 위기감을 저희가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나깨나 양복을 입고 있다면 저희가 건강에도 안 좋을 것이고 비즈니스에도 그렇고 뭔가 이제 제약을 받을 텐데 과연 어떤 옷으로 갈아입을 때가 되지 않은 거냐, 이제 이런 고민을 같이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앞에 고정부님께서 여러 가지 IoT의 파급력이나 향후 전망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IoT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3D 프린팅이 이제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개념으로 바뀌고 있고, 이런 IT 트렌드가 단순히 인터넷 혁명에서 다양한 방향으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제조업 분야에도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그 방향으로 영향을 주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그림을 보다시피 과거의 제품에 불과했던 게 우리가 이미 각 제품 간에 특히 스마트폰과 다른 제품이 연결이 되는 것은 우리가 이미 경험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CES에서도 이게 자동차 전시인지 IT 전시인지 할 정도로 자동차를 비롯한 많은 제품들이 시계 뭐 다 지금 오늘의 주제와 같이 커넥티드 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도 이런 어떤 추세가 계속 늘어나서 하나의 생산 시스템이 과거 사람이 연결해주던 단계, 또 기계가 기기끼리 연결되는 단계에서 이제 IT, IoT를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면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과 고민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좀 더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 이러한 변화는 선진국들이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의 자동차나 저희가 모든 부분에서 선진국들이 그 제조업을 이끌어왔습니다만 중국이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세계 공장이 다 중국으로 모여버린 상황이 됩니다. 선진국들은 뭐 일본은 어떻게 보면 자초한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임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선진국들이 기존의 제조업에서는 경쟁력을 좀 잃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다시 이런 어떤 IT 기술, 새로운 기술 또 지식 측면에서 그 강점을 살려나가면서 특히 미국의 셰일가스나 에너지 측면에서도 코스트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만들어지면서 선진국들은 IT 기술 또 여러 지식, 창조적인 아이디어, 거기에 과거에 가지고 있던 제조업의 어떤 그 잠재되어 있는 기반을 한계를 다시 돌리기 시작을 하면서 제조업을 다시 되살리는, 본격적으로 되살리는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노동을 기반한 제조업, 중국의 제조업에 충분히 대응한다면 중국의 패권을 다시 중국으로부터 되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여러 가지 정무적인 그 배경도 같이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선진국들의 방향은 제조 기술의 혁신 방향, 한편으로는 3D 프린팅을 통한 그 새로운 제조 방식, 또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스마트 공장을 통한 그 공장의 무인 자동화, 그 이상의 어떤 부가가치를 낳는 스마트 공장을 독일이 인더스트리 4.0이라는
하에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신제품들이나 제조업과 서비스 간의 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는 기회이냐 아니면 위협이냐 이렇게 고민을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자동차 조선같이 우리가 기존의 방식대로 만들고 있는 제조업들에게는 선진국들이 다른 방식으로 보다 코스트 세이빙을 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만드는 제조업이 확실히 위협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우리의 그 IT 장비력 또 IT 기반 인프라 등을 감안을 한다면 우리에게 충분히 기회가 될 수 있지 않느냐. 특히 우리가 최근에 중국하고도 FTA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세계 공장이 아니라 세계 시장으로 더 부각이 되고 있는 중국 시장에서 우리가 좀 더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교두보를 만들었다면 이러한 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우리의 제조업이 중국보다 먼저 우리의 창의력으로 또 우리의 IT 기술로 앞서 나갈 수 있는 교두보를 만든다면 그게 충분히 기회가 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저희가 같이 생각을 하고 오늘의 자리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마련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부는 그래서 우리가 정부도 같이 뭔가 준비를 해나가야 된다라는 고민을 계속 해왔습니다. 작년 여름쯤에 6월달에 대통령께 제주혁신 3.0이라는 제목하에 먼저 대략적인 방향을 보고드리고 바로 지난주에 거기에 대한 세부 시행 방향을 다시 보고를 드릴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산업혁명이 제조혁신 1단계 1.0이었다고 보면 우리가 IT를 바탕으로 한 인터넷 혁명은 제조혁신 2.0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기존의 제조업과 IT가 융합이 돼서 새로운 이제 스마트 혁명이 일어난다는 그런 차이에서 제조혁신 3.0이라고 제목을 붙였고요. 첫 번째는 선진국이 끌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IT와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생산 현장의 스마트화. 두 번째는 새로운 스마트 신산업의 성과를 우리가 누구보다 먼저 만들어 나가자. 세 번째는 제조업과 서비스, 특히 IT 서비스 간의 융합을 통해서 시스템 산업,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고 이러한 혁신이 이루어지기 위한 다각적인 기반을 정부 차원에서 만들어 나간다. 네 가지 방향으로 저희가 준비를 앞으로 해나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기 동영상을 저희가 하나 넣었는데 이게 들어지나요? PPT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기 이것도 먹통이 되네요. Body center to take all the stamping panels and bring all that together in one central location, and that's where we actually put the model house together. We'll start when we do an underbody, which is the main floor system of the car, and then from there we'll move to body sides. That's the internal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유명한 미국의 그 전기 자동차 테슬라의 공장입니다. 사실 저희 우리나라 공장이나 기존의 자동차 공장에도 이런 로봇을 이용하는 공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얼핏 보고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공장의 특징은 컨베이어 벨트가 거의 없습니다. 로봇 몇 대가 철판만 갖다주면 자기네가 알아서 다 주워다가 다 들어 올리고 붙이고 납땜하고 알아서 다 하는, 그러니까 상당 부분을 로봇에 많이 의존하는. 기존의 차를 만들 때는 컨베이어 벨트로 오다가 그 단계에서 리프트가 들어올리고 거기에 로봇은 들어가서 나사 돌리고 용접하고 정도의 역할을 하고 사람이 문짝 갖다 붙이고 하는 상황이면은 지금 이 공장은 상당 부분을 로봇에 맡겨서 그
요만한 공간에서 만들어지는 차가 기존에는 컨베이어 벨트가 지나갈 때는 여기는 그랜저 라인이면 거의 그랜저만 지나가서 만들어집니다만 여기에는 IoT와 여러 가지 기술을 통해서 철판에 갖다 주면은 로봇이 그랜저도 만들었다가 에쿠스도 만들었다가 뭐 이런 식의 이제 변화를 줄 수 있는, 아직은 그 단계에 한 60, 70% 정도 갔다고 합니다만 장기적으로 로봇이 100%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공장을 지향하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그 시간이나 또 공간이나 이런 것을 세이브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미래의 공장 형태가 지금 보여드린 테슬라의 이제 공장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선도적인 기업들은 저 수준의 공장으로 지금 바꿔 나가고 있고 상당히 근접을 해 있습니다만 그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아직은 일부 공장에 자동화를 투입하고 있는 수준이고, 자동차와 같이 완성차들은 상당히 자동화가 돼서 생산성 높이면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밑에 1차 협력업체, 2차 협력업체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그런 자동화 수준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산업 전체, 자동차는 자동차, 이런 제조업체의 생산성 향상에 일종의 밭을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업들이 대기업이 하는 것과 같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저런 공장에 투자하기는 상당히 힘들고, 또 어떻게 설계를 해야 하느냐라는 지식도 근접하기가 쉽지가 않고, 사실 모든 기업이 저런 수준까지 다 만들어 나갈 필요도 없고, 단계에 따라 적정 수준의 어떤 스마트 공장이 필요는 하지만 하나의 가이드라인이나 지원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정부가 작년 하반기부터 스마트 공장을 확산하는 사업을 시작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업종별로 상당히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가 틀릴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표 기업들, 뭐 자동차, 전자, 또 기계라든지 통신, 제약 여러 부분 주요 한 8개, 한 2개 빠졌습니다만 철강하고 에너지가 들어가는데 8개 업종에 그 가장 파급 효과가 높은 그 1, 2차 협력업체들을 선정을 해서 스마트 공장을 그 대기업의 투자와 가이드라인 하에 그 추진하는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금년에는 모두 1,000개, 저희가 2020년까지는 크고 작은 스마트 공장을 10,000개까지 확산을 해서 전체 제조업 공장의 한 3분의 2 정도는 수준에 맞는 스마트화를 추진해 나간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민간 또 정부의 어떤 투자는 한 1조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각 저희 지역 산단에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각 지역에 만들어지고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도 그 인접한 그 산업 공간에 공장들이 스마트화해 나가는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를테면 경북에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구미와 대구에 있는 공단들에 대한 그 스마트화를 만든다든지 컨설팅을 만든다든지, 오늘 아침과 어젠가 신문을 보시면 이제 그 경북에 있는 이제 삼성에서 주도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구체적인 그 계획이 발표가 됐는데 한 예가 되겠습니다. 또 오른편에는 이러한 어떤 가이드라인 해줄 수 없는 저희 도금이라든지 염색이라든지 이런 뿌리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뿌리 기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부의 어떤 투자를 통해서 하나의 모델 공장을 만들어서 그 자기 업종의 수준에 맞는 그 모델 공장을 도입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그 정책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이미 시작을 했고, 또 어떤 스마트 공장이 가장 효율적인 스마트 공장이냐 하는 표준 또 인증 절차도 저희가 앞으로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이런 공장에 이제 필요한 또 여러 기술이 있을 겁니다. 대표적인 오늘의 또 주제이기도 한 사물 인터넷이 이제 될 것이고요. 그 외에 3D 프린팅이라든지 스마트 센서라든지 이런 각각의 스마트 제조 기술에 대해서도 저희가 아직은 다다르지 못한 또 국산화되지 못한 기술들을 선별을 해서 로드맵을 제작을 해서 저희가 단계적으로 국산 기술화 해나가려고 준비를 해나갈 것입니다. IoT 기반의 아까도 여러 소개가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이미 삼성이나 LG와 같은 대기업들은 IoT를 통한 가전 그 산업화 가전의 어떤 도입을 저희가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이 중소가전업체들, 뭐 밥솥이라든지 사실 그 공기청정기라든지 이제 이런 제품들은 중소가정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저런 그 대기업 또는 그보다 큰 차원에서 나가고 있는 그 생태계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는지 그 함께 협업해 나가고 기술도 전수를 받고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체제를 저희가 지금 전자산업진흥이랑 함께 지금 준비를 해나가고 조만간 제가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3D 프린터가 또 하나의 이제 제조 혁신의 중요한 기술이 되겠는데 저희가 이미 단기적으로 가장 활용도가 높은 10개 활용 분야를 전문가들 그 논의를 통해서 선정을 했고 여기에 맞춰서 필요한 기술과 소재, 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쪽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또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3D 프린터를 쓰고 시제품도 만들어보고 우리 회사에 맞는 3D 프린터 솔루션이 되겠느냐라는 것을 체험해보기 위한 3D 프린터 제조 혁신 체험 센터를 전국에 6군데 내년까지 저희가 다 만들어 나가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우리가 사실 공장을 어떻게 설계를 하느냐라는 소프트웨어 인력, 또 엔지니어링 인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IT 산업에서 조금 취약한 점이 이 소프트웨어 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인데 이런 점을 보완해 나가기 위한 노력도 저희가 계속 해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새로 떠오르는 이 IoT를 비롯한 IT 혁명에서 새로 떠오르는 새로운 산업들을 어떻게 산업화해 나가겠느냐. 사실 단시간에 되기는 어려운 이런 과제들이 있습니다. 오른쪽 편을 보면 무인기라든지 스마트 자동차, 지능형 로봇 사실 앞에서도 이게 앞으로 많이 새로운 산업으로 클 것이다라는 소개는 있었습니다만은 이게 과연 먼 훗날 얘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했는데 단기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과제들을 우리가 먼저 해서 한 2, 3년 안에 시장에서 체험해 볼 수 있는 또 먼저 그 분야를 끌고 나갈 수 있는 저희가 꼭지들을 선정을 해서 먼저 선택과 집중을 해나가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인기 같은 경우는 사실 기술적으로는 우리나라가 무인기에 상당히 저희가 앞서가고 있는 측면입니다. 이게 주로 군용 무인기 쪽에서 개발이 돼서 대외적으로 발표가 돼서 그런데 항공업계에서는 세계 한 7위 이내에 드는 수준으로 저희가 인정을 받고 있고 하지만 민수 분야에서는 사실 기술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제도적인 측면에서 사실 도시 지역에서 이 무인기가 막 날아다니는 데는 여러 가지 공약이라든지 주파수라든지 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고 근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밑에 저 무인기가 틸트로터 무인기라는 건데 현재로서는 헬기와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저 형태에서 수직 이륙을 해서 공중에서는 그 프로펠러를 90도 돌려가지고 보통 고정인기와 프로펠러 비행기처럼 이제 활공이 가능한 비행기입니다. 무인기로서는 저희가 세계에서 처음 확보한 기술이고 이 기술을 저희가 산업용으로 많은 용도로 쓸 수 있는 것은 앞으로 한 2022년 3년까지 개발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 원양어선에서 어군을 탐지하는 용도의 무인기로 지금 우선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 용도로 개발을 하려면 배 위에 이제 착륙을 해서 흔들리는 배에도 착륙을 할 수 있는 기술이라든지 바다에서 할 때 여러 가지 해풍이나 그런 데 이제 견딜 수 있는 그런 좀 기술이 한 내년까지 저희가 확보를 해서 시범적으로 원양어선에서 쓰기 시작하려고 하고 원양어선에서 쓰는 경우에는 사실 공해상에서 고기를 잡는데 저희가 프라이버시 문제를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상대적으로 이런 제도적인 좀 적으로 적용하기가 편한 이런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분야들을 찾아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무인기 산업을 키워나가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도 저희가 여러 가지 테마 중에 하나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구글이나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보다는 그런 방향으로는 저희가 앞으로도 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운전자의 안전을 보조하는 여러 가지 장치 측면에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측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부터 지원을 해나가고 2022년까지 저희가 구글이나 아우디와 같은 기업들이 추진하는 자율차 쪽으로는 지속적인 개발을 해나갈 것이다. 그를 위한 여러 가지 또 제도적인 규제 완화도 같이 해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능형 로봇 분야도 우리나라 사실 로봇 쪽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이런 로봇 기술들이 앞서 보신 무인기라든지 자율주행차에 확산이 돼서 보통 IT 기술이 융합이 돼서 나가는 것처럼 하나의 제조 기술 쪽에서는 로봇 기술이 융합이 돼서 많은 분야에 사실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로봇 자체로는 저희가 뭐가 지금 산업에서 쓰이겠느냐라는 조금 그 생각도 합니다만 여기서 관련 확보된 기술들이 사실 다른 산업에 지금 저희가 귀중한 어떤 토대가 되고 있고 로봇 자체로도 저희가 재난에 대한 로봇,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부분,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세월호 이후에도 안전에 대한 저희가 준비를 지금 많이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재난 대응용 로봇이라든지 또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의료 헬스케어 로봇 등이 정부의 중점 과제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그 제조업이 새로운 분야로 나갈 때 한편으로는 또 이를 보완 또는 확산시켜주는 서비스 산업이 같이 나가야 된다. 앞서 말씀한 스마트 공장이 되려면 기존에 있는 기계들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어떤 그 중고 기계를 저희가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 해외 수출 쪽으로 연결해주는 그 기계 거래소를 금년 말에 시흥 쪽에 개장을 하고 여기 이 거래소를 통해서 기존의 기계는 쉽게 처분을 하고 또 새로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원활하게 해주는 이런 준비를 해나가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또 자동차 쪽에서도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그 기존에 있는 자동차를 개조하고 또 새로운 기술과 부품을 넣고 할 수 있는 튜닝 산업을 한편으로는 키워서 반드시 자율차와 같은 뭐 미래차로 바로 가지는 않더라도 기존 차의 여러 가지 그 IoT 제품이라든지 앞으로 많은 이제 그런 부가적인 자동차 기능들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기능들이 어떤 제도적인 제약 때문에 들어가지 못할 수 없도록 계속 튜닝 산업도 제가 바꿔나가려고 합니다. 해양 플랜트 쪽은 조금 뭐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저희가 단순히 배를 만들고 해양 플랜트를 만드는 이런 산업에서 앞으로는 엔지니어링 쪽까지도 같이 그 하나의 이제 캐시카우로 만들 수 있는 서비스 산업을 키워나가려고 하고요. 지금 시간이 아마 다르서 조금 제가 간단히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LNG를 통한 선박이라든지 저희가 아무튼 기존에 있는 제조업에서도 여러 가지 신기술, 에너지 기술이라든지 IT 기술을 통해서 새로 그 제조업을 확산시켜 나갈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국에 만들어지고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라 이러한 어떤 아이디어를 통한 창업에도 앞으로 계속 역할을 해나갈 것이고 지역마다 기존에 있는 산업단지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로운 산업에 맞는 산업단지로 바꾸어 나가고 이를 위한 금융지원이라든지 또 법적 기반 또 무인기나 자율차가 마음대로 좀 시범 테스트를 할 수 있는 특정 지역을 규제가 없는 융합시범 특구를 도입하는 이런 제도도 저희가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뭐 새로운 분야에 대한 인력의 중요성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을 것 같고요. 이러한 산업을 제가 통한 산업의 발전을 앞으로 지속해 나간다면 2024년까지는 기존의 미국이나 일본, 독일에 버금가는 세계 4강 안에는 저희가 제조업의 그 경쟁력을 유지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수출도 금년에 저희가 수출 6천억 불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1조 달러까지도 저희가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예상을 합니다. 지금까지 사실 저희가 제조업 물건을 팔 세계 수출을 해서 우리 경제를 끌어왔습니다만 IT가 끌어나가고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또 사이버 시장이 우리 시장으로 들어왔고 또 이러한 제조업과 IT가 융합이 된 새로운 스마트 시장이 또 새로운 시장으로 생겨난다면 앞으로 고용이라든지 저희가 수출 확대 이와 같은 전망이 반드시
틀린 것만은 아닐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질문이 있으시면 또 개별적으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